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 토, 일, 월, 화, 수 한 5일 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그동안에 밀렸던 일을 좀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했었는데 그동안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금리 인하 거기와 그런 금리 인하 전에 또 있었던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에 대한 또 매도 콜 등등으로 주말 연휴 동안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리 인하에 관한 부분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예상을 깨고 B컷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신문을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기사 중에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매도콜에 관한 기사도 있습니다. 기사가 과거 사례도 담고 있어가지고요. 과거에 모건 스탠리가 언제 이 반도체 매도콜을 했었는지, 그리고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렇게 추적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부분하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가 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바이오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술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녹화가 늦은 만큼 빠르게 먼저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경기 둔화 심상치 않다. 예상 깨고 B컷으로 선제 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자, 뭐, 선제 대응했다는 느낌은 안 들죠. 네, 오늘 Q&A에서도 나왔었지만, 7월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하고 제롬 파월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앨런 그린스펀은 굉장히 선제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선제적이었고 단호했고요. 그런 반면에 제롬 파월은 약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주기보다는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갈게요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에 근거하고 그 데이터는 결국은 실업률하고 고용 그 고용 지표에 해당되는 실업률과 그 다음에 물가 이 두 가지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이 참가자들이 투자자가 됐든 기업인이 됐건 데이터 보고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롬 파월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뭐 제롬 파월이 그렇게 데이터 보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우리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페드가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빅컷을 단행했다.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18일 9월 FMC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와 5.5에서 4.75에서 5.0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2년 3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에 피벗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B컷을 단행을 했는데 이번 금리 인상과 인하 사이클에서 약간은 좀 저도 요 금리 인상 처음에 25bp 인상을 했을 때 괜찮습니다. 25bp로 해서 제가 생각했던 임계치 2.5%까지 도달하려면 한 10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번 하면 1년에 한 8번 FMC 회의가 열리니까 23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FOMC 회의에서 50pp 인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75, 75, 75 예,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75 4번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1.5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금리 임계치 2.5를 순식간에 가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장이 22년도 9월 말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결국은 파월이 늦었었잖아요. 22년 3월이 아니라 21년 하반기에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위험한 수준에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질문에 아니 그거는 굉장히 그냥 일시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뒤늦게 금리를 시장 중립금리 수준으로 맞추면서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빅스텝을 밟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보통 최근에 25년 동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주가는 항상 올랐었거든요. 네, 그거와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 하락 사이클도 저는 똑같이 최근에 25년으로 해석을 하면 틀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거에 폴 볼커 시절에 공격적으로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다. 네, 그때랑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는 1980년도 초에 폴 볼커가 금리를 확 올렸다가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서 금리를 내리잖아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위로 튀었습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헷갈리죠. 최근에 2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첫 금리 인하에 도망가야 되는데 과거 50년 전, 40년 전의 케이스를 보니까 45년 전의 케이스를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물가가 잡혔다라고 판단이 될 때 금리 인하하면 또 주식을 샀어야 되고 그때도 83년 정도 되면 82년에 리세션이 왔고 83년쯤 되면 실업률이 10%는 넘어가거든요. 그런데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82년 8월 달부터 주가가 위로 세게 튑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감안을 해보면 시장의 참가자들은 제롬 파월은 그린스퍼처럼 본인의 소신 앞으로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앞으로 뭐 어느 게 맞는지 45년 전 케이스인지 아니면 최근에 25년 케이스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은 이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이 2007년인가 아니면 2001년인가 아니면 1982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요때 틀렸었기 때문에요. 이게 80년도 초를 보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 떨어질 때 82년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22년 3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후 30개월 만에 피벗이고요. 자, 시장에서 페드 발표를 두고 예상 밖의 과감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8월 물가 고용 지표를 보고 페드의 9월 금리 인하를 점쳤지만 그동안은 25bp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었잖아요. 페드가 빅컷을 밀어붙인 이유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노동시장은 확연하게 식고 있어서이고요. 미국의 CPI 상승률은 2.5%로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8월 비농업 붐은 신규 고용은 전월보다 14만 2천 명 늘어나며 시장 예상치였던 16만 4천 명을 크게 밑돌았죠. 점도표를 보면 페드는 올해는 이번 달을 포함해서
1.0%포인트 인하. 올해는요, 100bp. 내년도에도 1.0%포인트 인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는 11월과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하고 내년에는 분기별로 0.25%씩 인하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네. 50을 해놨으니까 이제 11월, 12월에는 25, 25. 오히려 모양새가 좋네요. 저도 이 페드와치를 보니까 올해 100bp 인하하는 걸로 돼 있어서 9월에는 계속 페드와치가 25bp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50bp를 하나 아니면 12월 달에 하나 사실 좀 궁금을 했었는데 오히려 50으로 먼저 빵 때려놓고 그 다음에 25, 25 하면 25, 25 할 때 오히려 좀 안도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실제로 경기가 급냉하는 그런 하드랜딩은 아니구나 하면서 오히려 좀 안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내년에도 그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명확한 메시지만 주어진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고금리 상황에서 22년도에 주가가 얼마나 빠지고 많은 기업들, 뭐 카니발 크루즈라든지 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고생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숨통이 터지면서 조금 체력이 약한 기업들마저도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및 소비자의 차입 비용은 낮아질 수 있지만 경기 둔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페드가 0.5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페드가 보통 통화정책을 처음 전환할 때는 0.25%포인트로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작년에도 올릴 때 처음에는 0.25로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실제 한때 9%가 넘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페드의 목표치인 지금 2.2%에 2%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페드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미국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세 조짐을 보이고 있죠. 자, 시장은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FOMC 발표 30분 만에 S&P 500 지수가 0.49% 상승한 5,660대. 어젠가 그저께 장중 신고가 났었잖아요. 이렇게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0.77% 오르면서 거래가 됐고요. 미국제 10년물은 발표 직전에 연 3.695%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발표 후에 급락해서 연 3.664%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종가 기준으로는 다 토해냈죠. 자, 페드는 성명서를 내고 FOMC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었군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지난달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의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이 페드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 안정적으로 2%에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반면 이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게 요게 문제였죠. 특히 실업률이 작년 말에 3.7이었다가 8월에 4.2까지 상승을 했고요. 4.3 갔다가 4.2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9일 4.3이 아니라 4.2, 4.2였나요? 네, 4.3 맞죠? 4.3 갔다가 4.2 된 거였고요. 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9인 구직 보고서 졸트에서도 노동시장 냉각 조짐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7월 개정 조정 기준 구인 건수가 전월달 791만 건이었는데 7월에는 767만 건으로 감소했고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인 동시에 코로나 이전 수준인 700만 건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7월 해고는 전월 156만 건에서 176만 2천 건으로 증가했고요. 7월에 해고만 176만 건. 네. 기업들의 구인은 줄어들면서 해고는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페드는 이날 성명서에도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FMC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달성 등 이중 임무의 양 측면에 대한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페드 내부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페드 내 매파로 분류되는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페드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으나 페드가 금리 인하를 미루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실제 2%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미루면 노동시장이 붕괴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고용시장이 명백히 식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향후 몇 개월간 심각한 의문을 야기할 것이고 페드의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최근 S&P 500이 향후 12개월 동안 약 6% 상승한 6천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요. 연말 목표치는 5,600으로 유지를 해놨습니다. 지금 지수랑 뭐 별 차이 없다 그죠?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 책임자인 데이비드 커스티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업 및 소비자 차입 비용이 낮아져서 수익 성장과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페드 내부에서는 향후 FMC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 폭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페드가 단행한 금리 인하 폭으로 물가와 고용 간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하며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이미 페드는 22년에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5 그리고 0.75포인트 단위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요 밑에 뭐 추가 기사 내용도 막 나온다 그죠? B컷 단행한 파월 내년 말까지 3.4% 전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 요 부분이 더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 삼성 SK만 깎아내린 충격 주장. 한국 노렸다. 부글부글. 네, 모건 스탠리의 K 메모리 흔들기. 모건 스탠리가 HBM 공급과에 TSMC 띄우고 삼성 SK만 깎아내려. 3개월 새에 강력 매수해서 비중 축소. 네, AI 수요 무시한 비관론 지적입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하이닉스에 대한 추정치가 모건 스탠리가 제일 높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32조라고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 2달 만에, 그러니까 2달 만에 반도체 전체에 대한 셀코를 하고,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무시무시하게 낮췄죠. 자,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4%나 낮춰 잡았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제시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불과 3개월 전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말 그대로 180도로 바꾼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사이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관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했죠. 3개월 만에 비중 확대. 네, 그렇게 얘기해서 불을 지펴놓고 그러고 3개월 만에 다시 완전히 비중 축소. 야, 뭐 우리가 뭐 미국 투자자들은 거의 다 뭐 장기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모건 스탠리 같은 하우스에서 3개월 만에 저렇게 목표가 26만 원 얘기했다가 또 금방 또 12만 원으로 바꾸고 네, 그럽니다. 모건 스탠리는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와 투자 이익을 대폭 낮췄고요. 네, 하향 조정했고 그나마 지금 현재가보다는 높네요. 일반 D램은 스마트폰, PC 수요 감소로 그리고 고대폭 메모리, 이 HBM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테크 업종 투자 의견도 중립해서 주의로 내렸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근거가 뭐냐는 반응을 내놨고요. 빅테크의 AI 서버 투자로 HBM 등 고부가 가치 D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서 범용 D램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건 스탠리가 2, 3년마다 한국 메모리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흔들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증가하는 글로벌 AI 서버 출하량 쭉 돼 있고요. 네, 24년, 25년, 26년, 27년. 그래서 22년이나 23년 대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AI 서버 출하량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 PC 쪽도 꽤 많이 증가하네요. 보니까 18%, 24년도에 18%인데 AI 커지는 AI PC 폰 비중이군요. AI PC랑 AI 스마트폰의 비중인데 24년에는 18%가 였다가 27년에는 70%. 스마트폰도 네, 마찬가지로 43%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HBM 전 범용 메모리 가격 등락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락률은 전 분기 대비인데요. HBM은 15%, 이번 3분기하고 4분기에 대한 예상치네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지금 3분기에는 10%, 13%, 15%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야, 4분기에 낸드 가격을 오히려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한다라고 보고 있군요. 낸드는.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8%로 네, 가격 등락률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겨울이 다가온다. Winter looms. 모건 스탠리가 지난 15일 발간한 반도체 보고서 제목입니다. 그때 3년 전에도 Winter is coming이었던가? 뭐 비슷하게 리포트를 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자, 지난달에 AI 거품을 경고한 보고서, 고점에 대비하라.
네, prepare the pick out이었던가? 예, 후속격인 이 보고서에서 모건 스탠리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시종일관 비관론을 폈고요. 핵심 근거로는 범용 디램의 수요 부진과 AI용 HBM의 공급 과잉을 들었고요. 반도체에서는 좀 갸우뚱하는 전문가가 많은데 빅테크들의 AI 투자 증가 이유가 HBM 수요 등 업황 판단의 핵심 근거를 과소평가했고 맞춤형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메모리 산업의 최신 트렌드에 눈을 감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좀 세부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끌어내린 근거 중 하나가 요 HBM 공급 과잉인데 HBM은 디램 여러 개를 쌓아 만든 고부가 가치 메모리로 AI 서버의 핵심 부품이죠. 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메모리 기업의 HBM 공급량이 250억 기가바이트로 수요 150 기가바이트를 66.7%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HBM 시장 진입이 공급 과잉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업계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한다. 고객사의 승인을 받고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HBM 시장의 특성을 무시했다는 점이고요. 하이닉스 전자는 올 들어 두 차례 열린 실적 설명회에서 25년 HBM 물량 완판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HBM의 수요의 근거가 되는 빅테크들의 AI 투자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보고서는 10개 대형 테크 기업의 AI 투자 증가율이 올해 52%에서 내년에는 8%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블룸버그가 제시한 13개 대형 테크 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올해 33.7% 그리고 내년에는 13.4%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보고서를 낸 미즈호 증권도 AI 서버 투자가 계속 늘면서 HBM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했고요. 자, 모건 스탠리는 또 범용 디램이 올 4분기 고점을 찍고 내년부터 26년까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반도체가 들어가는 IT 제품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고요. 실제 글로벌 PC, 스마트폰 시장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 후 첫 주말 사전 주문량은 3,700만 대로 전작 대비해서 1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전자와 하이닉스는 스마트폰과 PC용 메모리 수요는 줄지도 않지만 늘지도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건 스탠리의 범용 디램 업황 전망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를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잡았다는 평가가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공급 과잉의 근거 중 하나로 내년 메모리 자본 지출이 700억 달러, 약 9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는데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제품의 HBM과 SSD 투자에 기업용 SSD 투자에 집중하는 점을 감안을 하면 범용 디램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HBM 생산에 주력하면 범용 디램 공급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장에 모건 스탠리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한 것도 보고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히고요. 이 밖에 범용 디램, 낸드 플래시 탑재량이 일반 제품의 2배가 넘는 AI PC와 AI 폰 시장이 커지는 점은 쏙 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TSMC에 대해서는 AI 수혜주로 평가하면서 이들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을 평가절하했다는 점에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고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모건 스탠리의 주장이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본 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건 스탠리는 과거에도 업황이 하락할 때까지 부정적인 보고서를 계속 내는 인디언식 기우제 행태를 자주 보였다고 비판했다. 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항상 좀 빠른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 빨랐던 경향을 요 다음 기사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언제 리포트가 나왔었는지 네, 보여드릴게요. 자, 반도체 겨울 온다. 3년 전에도 5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한국 반도체 흔들기가 시작된 거는 2017년 11월인데 당시 모건 스탠리는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전자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고요. 하루 만에 주가가 5% 폭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8조 원이 날라갔고요. 하지만 메모리 슈퍼 호황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는 그해와 이듬해 연속 영업이익 5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17년에도 50조가 넘었고 그죠? 18년에 58조 8천억인가 하면서 18년도가 영업이익 고점이 나왔었는데 항상 이게 고점이 되는 해에 하반기부터 주가가 빠지는데 올해는 내년까지 이익이 좋고 내후년부터 이익이 빠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리포트를 좀 더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오판은 계속됐다. 21년 8월에 디램 가격 상승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는 리포트를 냈었고 반도체 경기가 고점을 지났다는 피카우 분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메모리 공급 부종은 한동안 계속됐고 그러자 모건 스탠리는 석 달 뒤인 11월에 메모리 가격이 약세이긴 하지만 연구원들의 예상보다는 덜 나쁜 less bad 덜 나쁜이면 우리가 더 나빠지는 거는 getting worse인데 그죠? worse인데 나빠지는 게 덜 나쁜 이럴 때는 또 less bad 편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반성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21년 11월부터 그동안에 하락을 했던 한 6, 7개월 내내 빠졌던 하이닉스 주가랑 마이크론 주가가 급반등을 하면서 이때 21년 11월하고 12월에 2달 만에 그동안에 그 빠졌던 낙폭을 다 회복시킵니다. 자, 업계 관계자는 22년 하반기에 반도체 업계 불황이 닥치면서 모건 스탠리가 선제적으로 진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등락을 반복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며 모건 스탠리가 선제적 진단을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22년도에는 페드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사실 빠졌다고 봐야죠. 자, 아무튼 지금 과거 사례가 나오는데 2011년 요때 17년 11월에는 이때 삼성전자가 고점을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요때 삼성전자가 고점을 기록했던 이유는 액면 분할, 액면 분할 때문에 고점을 기록하고 그때 당시에 와 삼성전자가 50분의 1로 분할을 해.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 꽤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보이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D로 시작하는 그런 그 건설 회사에서 상장사 아닙니다. 그 건설사의 오너분이 삼성전자 주식만 그때 1조 이상 샀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8년 19년까지 전자주가가 그때 고점 대비해서 한 36% 정도 빠졌던 거 그럴 겁니다. 아마. 빠지면서
고생을 하셨지만 결국은 다 회복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액면 분할 때문에 그랬고요. 하이닉스는 2018년에 2월 달에 한번 시장이 출렁할 때 확 빠지다가도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2018년 2분기까지 계속 고점 트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는 항상 좀 미리 얘기해줘서 고맙긴 한데 항상 조금 너무 빨랐다. 네. 최소 한 6개월 늘 빨랐습니다. 6개월. 네. 이번에도 요 반성문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2월이나 좀 1월쯤 되면 반성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아연 분재, 정치권 가세, 적대적 M&A 놓고 여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려아연 문제가 예전에 한진갈처럼 저는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분쟁이 여론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권과 소액주주까지 가세한 여론전의 핵심은 연합군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가 약탈죠. 약탈적 적대적 M&A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적 M&A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연합군은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여기에 MBK가 추후 고려아연을 해외에 매각할 가능성과 고려아연이 추진해온 수소, 2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을 접을 가능성을 놓고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소액주주들은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어놨고요. 고려아연 공장이 있는 울산시의회와 김두겸 울산시장, 박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액주주 의결권 플랫폼인 액트 등은 지난 16일부터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최 회장 측과 이들은 이번 공개 매수가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적대적 M&A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적대적 M&A란 기존 대주주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 지배권 탈취를 말하고 최 회장 측은 최씨 일가와 현대차, LG화학, 한화 등 우호지분을 합치면 총 33.99%를 보유해서 33.13%인 영풍 측보다 높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만큼 연합군의 공개 매수와 경영권 탈취 시도는 명백한 적대적 M&A라는 논리를 펴고 있고 반면 연합군의 견해는 다른데 고려아연의 단일 최대 주주는 영풍 25.4%인 만큼 최대 주주의 공개 매수는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영풍그룹 기업 집단의 하나의 계열사일 뿐이라며 최대 주주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개 매수에 나서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은 된다, 그죠? 고려아연 측은 MBK가 영풍을 대신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추후 경영권도 행사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분쟁은 고려아연과 관련이 없는 사모펀드와 기존 경영진 간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추후 고려아연 경영권이 해외에 넘어갈지도 쟁점이다. 고려아연은 아연, 연, 은, 인디움 등 비철 금속 분야 세계 1위로 국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PF 특성상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에 해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 MBK는 2016년 1조 1,800억 원에 인수한 두산 공작기계를 2019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국, 미국 기업과 인수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MBK는 국부 유치 논란이 일자 이를 접고 3년 뒤 22년에 국내 기업인 DTR 오토모티브에 회사를 넘겼고, 업계에서는 코리아엔의 기업 가치가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13조 7,884억 원에 달해서 국내에서는 마땅한 매수자를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는 코리아엔의 해외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요. 지난 20년 동안 경영권을 인수한 국내 기업 중 해외 매각한 기업은 하나도 없답니다. 국내 매각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공개 매수 성공 시에는 코리아엔의 신사업 궤도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인데, 장영진 영풍그룹 고문이 그동안 최 회장이 추진해온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에 반대 입장을 보인 데다 MBK 역시 불확실한 해외 투자는 지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코리아엔이 2차전지 소재와 자원 순환,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말하고, 이를 위해서 코리아엔은 울산에 니켈 생산 공장 등을 짓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론전을 하는 거거든요. 여론전을 하면서 이거 뭐 해외 매각할 수도 있고 이게 적대적 M&A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MBK 쪽은 또 말 그대로 여기서 영풍이 최대 주주인데 이게 뭔 적대적 M&A냐, 그리고 해외 매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등등 반박을 하고 있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33%씩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보유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7.6%인가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분명히 이 쇼당 카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려형과 같은 일이 앞으로 계속 많아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주 LG도 이 구광모 회장과 그 양어머니와 그 딸과 함께 그 입적이 됐으니까, 동생이죠, 동생. 하고 그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33% 요렇게 들고 대주주 행세를 하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벌 2세, 3세 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게 대주주 지배권 강화가 경영의 목적이 아니라 회사를 정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워내는 걸 목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 재벌의 DNA로 그 할아버지 때의 그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물려받아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소외됐던 이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서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좋은 회사면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해서 그냥 주식 더 사면 됩니다. 서로 양쪽에서 주식을 더 사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 실제로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양쪽에서 뭐 경영권 탈취니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느 경영진이 실제로 주주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대주주로서, 국민연금도 대주주잖아요. 7%가 넘으니까. 하나의 또 다른 대주주로서 그 쇼당카드를 활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저런 여러 가지 뭐 경영권 적대적 M&A 뭐 해외로 매각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여론을 통해서
얘네들 나쁜 사람들이야. 막 이런 얘기는 약간 초등학교시 싸울 때 하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저는 계속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 경각심을 줘야 되거든요. 이거 30% 아니면 20%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를 해야, 그래야 주가는 모든 주식 가격이잖아요. 가격의 논리는 결국 수요 공급입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적은 주식으로 기업을 지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밸류 다운돼서 주가가 거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여론에서 해로 넘어갈 거다, 뭐 미래 먹거리가 사라질 거다, 신사업이 좌초된다. 네. 그 경영권을 사가는 쪽은 그 회사를 사가서 어떻게든 좋은 회사를 사가서 더 키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쪽이 됐든.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면역항암제 등장 13년, 악성 난치암 완치길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의 종양학회 학술대회가 열렸고요. 키트루다와 그리고 여보이드, 뭐 블라블라블라, 흑색종 유방암 완치 가능해져 간암, 위암 등의 새 이정표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일 폐막했네요. 유럽 중앙 종양학회 연례학술대 에스모라고 그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미국의 뭐 아스코, 에스모 뭐 등등 몇 개가 있죠. 여기 참석자들이 미국 머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닷새 일정으로 열렸었군요. 여기에 177개국 약 4만여 명의 암 전문가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자, 세계 3대 암 올림픽인 이 유럽 종양학회 이 에스모를 관통한 화두는 암과의 공존이네요. 지난해 250억 달러로 매출 세계 1위 의약품에 오른 미국의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키트루다가 1년에 33조를 팔았네요. 네, 그리고 세계 첫 면역항암제인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BMS의 여보이가 시장에 나온 지 올해로 각각 10년, 13년을 맞았군요. 되게 오래됐다, 그죠? 키트루다가 10년, 여보이가 13년. 몸속 면역계가 암을 잘 찾아 공격하도록 돕는 이 면역항암제가 등장한 뒤 암 정복 개념은 바뀌었고요. 과거에는 정상 조직을 망가뜨리더라도 암을 박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젠 다양한 도구로 암 성장을 억누르면서 기대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치료법이 진화했고요. 올해 에스모에서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의 과학적 근거 발표가 잇따랐는데 암이 걸리면 죽는 병을 넘어서 이제는 관리하는 병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난치암 장기 생존 시대를 보여준 것은 이 BMS의 면역항암제인 옵디보와 여보인데 세계 최초 병원인 영국 로열 마스든 병원의 제임스 라킨 교수는 이번 학술대에서 이들 치료제를 투여한 악성 피부암, 흑색종 환자 43%가 10년째 생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네요. 10여 년 전만 해도 흑색종은 진단받으면 1년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나 합니다. 헐, 그래요? 하지만 이들 치료제를 투여한 뒤 3년간 암이 커지지 않은 환자들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암이 완치돼 암으로 숨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연구진은 평가했는데 10년간 관찰한 환자의 생존 기간 중간값은 71.9개월에 이르군요. 상당수가 6년 넘게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허가받은 활용요법이 40개에 달해서 킹트루다로 불리는 키트루다는 악성 유방암인 3중 음성 유방암 환자 장기 생존 시대를 열었고요. 전체 유방암 환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3중 음성 유방암은 진행이 빠르고 치료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전이암 환자 생존 기간이 1년 남짓이라서 난공불락의 암으로 불립니다. 세계 의료진은 이 암에 걸린 조기 환자에게 수술 전후에 키트루다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정복해 가고 있는데 피터 슈미드 영국 바참 연구소 교수는 이런 치료법이 환자의 사망 위험을 34% 줄여준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암 치료율로도 불리는 5년 생존율은 86.6%나 되네요. 환자 상당수가 암과 함께 오랫동안 살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막 그냥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밑에 내용은 한번 쭉 보시고요. 네, 앞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가 항상 좀 좋았던 기억이 나서 이 바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는 계속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굴린다. 첫 성과 보수 상품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 시행, 연말께 사업 시작, 수수료 부과 방식, 운용사가 자유선택, 성과 보수 상품 예고. 자,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투자 상품 로보 어드바이저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 금융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이 되고요. 추석 연휴 이후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뒤 연말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퇴직연금 최초로 성과보수와 투자 1임 상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지금 IRP 계좌가 많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금융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퇴직연금 내 RA,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상품 도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공고할 예정이고요. 도입된 쌍퇴직연금은 IRP이고요. 확정기여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RA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이름은 운용사가 투자자의 계좌에 접속해서 금융상품을 사고 팔며 수익을 내는 서비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름의 효용성은 펀드와 비슷하지만 운용사로서는 최소 설립 자본금 기준 등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습니다. RA 운용사는 벤처기업이 많아서 관련 상품은 펀드보다 1임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IRP 내 RA 수수료 부과 방식을 운용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뭐 등등 쭉 있는데, 네,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 금융위는 IRP의 RA 투자 한도를 연간 1,800만 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계좌당. 뭐 IRP 계좌에 어떤 분은 몇 억도 있고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있는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아직까지 이 검증이 오랫동안 검증된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연간 1,800만 원까지만 한번 해봐라. 예, 라고 하고 시범 시행인 만큼 금액 제한을 둬서 혹시나 생길지 모를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운용하는 펀드나 일임은 매수할 종목을 선정하는데 투자 심리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RA는 이런 것까지 두루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퇴직연금 상품이 도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네.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되게 저희도 로보 어드바이저 이번에 제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한 2,000개 나와 있더라고요. 2,000개 나와 있는데 금융기관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좀 어느 부분을 지향하느냐, 리스크 관리냐 아니면 수익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그냥 하나만 한 그런 것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 IRP 계좌 내에서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를 활용을 해서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저도 예전부터 생각하다가 이번에 한 1년 동안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한 게 여러 가지 퀀터 분석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참 많이 후회가 되는 게 대통령 선거 7, 8, 9, 10월 달까지 8, 9, 10 뭐 장이 안 좋을 거라고는 퀀트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도 그랬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하는가 하는 게 맞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디테일한 대응 전략이 없다 보니까 뭐 반도체 좋은데 조금 더 이러다가 또 시장 확 빠지고 해서 예, 참 고객들한테도 죄송하고 마음이 좀 많이 무겁기는 한데요. 그냥 이래 로보 어드바이저에 심어놓은 알고리즘으로 따르면 최근에 이런 국내 시장의 하락을 거의 피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로보 어드바이저를 출시를 하고 저희도 출시를 하니까요. 그 부분이 나중에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틀 뒤면 또 휴일이니까요. 이틀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이 되면 날씨도 또 다시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